그러다가 이 모더니즘, 이미지즘.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때는 도대체 모더니즘, 이미지즘이 도대체 뭐냐? 왜 모더니즘, 이미지즘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더니즘이나 이미지즘이 중요시하는 것은 시는 그림이다. 다음에 나오는 김광균 얘기에서 더욱 이건 더 정확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는 그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하면은 아주 그 리듬, 장단 맞추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시는 한마디로 그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제 요건데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이 바다이라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바다를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다 하면 바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파도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다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낸다. 그래, 이 그림으로 그려낸다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립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자, 바다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뿔뿔이 바다가 달아나려고 했다. 그게 뭐예요? 바다가 지금 파도 물결 치지 않습니까? 쫙 밀려가고 하는 물결 치는데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고 하는 모습을 뿔뿔이 제멋대로 달아나려고 했다. 근데 어떻게 달아나려고 했냐? 푸른 도마뱀 떼같이 체력을 냈다. 요겁니다. 바다가 어떤 거냐? 푸른 요겁니다. 바다가 어떤 모습이냐? 푸른 도마뱀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푸른 도마뱀 같은 푸른 도마뱀들이 떼져서 쫙 갔다가 또 방정스럽게 왔다가 또 나갔다가 파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주 그림이면서도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움직이는 그림.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파도에 꼬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돌았다가 쫙 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그 흔적이 남겠죠. 그러니까 거품이 밀렸다가 쫙 나온 그 흔적, 그것을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은 슬픈 생채기 이래가지고 들어왔다 나갔을 때의 그 쓸쓸함을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얼마나 언어가 신선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 공부를 하고 시 창작을 하고 문학사로 연구하면서 1930년대 정주영의 이 바다 1도 있고 2가 있습니다. 근데 2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2가 많이 소개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규정을 보고 대단히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노래했고, 예를 들어서 최남선도 바다, 해에게서 바다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할 때 그 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와봤자 철썩 때린다 부순다 철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면 철썩이 물고기 이런 거 나오죠. 근데 푸른 도마뱀떼같이 제작하였다. 참 이건 참신한 정말 놀라운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사에서 1930년대에 이 정도의 이미지를 구사했다는 대단한 천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푸른 도마 완전히 그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새롭죠. 완전히 달라요.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불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해변 얘기입니다. 이 애쓴 해도에 손을 씻고 뛰었다. 뭐 이제 바닷가의 모습을 해도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바닷가에서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육지와 바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할 때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휘둥그라니 받쳐들었다. 지구는 연잎 인양 오므라들고 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여기 육지가 있고 또 바다, 넓은 바다가 땅이 있으니까. 그럼 바다가 밀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이 지구가 해안이 커졌다 좁아졌다. 연잎이 양 오므라들었다 이렇게 펴졌다. 그래 연잎 위에 왜 그 물방울이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이 육지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 표현이 그 바다와 육지 해변의 모습을 연잎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림이야, 그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 일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정지용의 그런 그 모더니즘 시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를 재개발했다가 뭔 소리냐? 재치고 빠르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그 왜 물고기 보면은 물고기가 한 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런 그 도마뱀 떼 가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 2년은 선비에 부딪히는 파도다. 글쎄 이걸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배가 쫙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바다를 보면 쫙 물고기가 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아니냐. 또 그 제자벌렸다는 것은 제발은 물리를 안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 뭐 흰 팔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은 생태기 같은 것은 이제 뭐 해변에 부서지는 포말 같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은 바다와 해변과 지구의 관계. 자, 그래서 이것은 연작시의 시편 중 하나, 초기시 특징의 하나인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직위법 등 직위법은 여기 바로 도마뱀 떼처럼. 근데 그 직위법이 굉장히 움직이는 비유, 동적인 비유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서구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지식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편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바다를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계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지용도 같은 입장이 아니었느냐. 그런 점에서 이미지정시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시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바다, 이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는 옥천 출신이고 한문도 배웠고 역시 고향을 좋아하는 이 한국적인 또 전통적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영문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서정적 감정과 그리고 모더니즘적인 서구적인 것이 결합돼서 성공한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아주 정말 누가 읽어도 한국인이면 다 공감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내가 독특한 나의 경험을 썼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 그게 아주 훌륭한 시라는 것이죠. 이 시를 보면 누구나 향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다 시골서 산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시인데
그 표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양수. 여러분들도 고향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보세요.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년이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여러분들 고향 다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대개 앞에는 들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디나 전설이 다 있습니다. 옛 이야기, 지질되는 얘기가 아주 많은 그런 얘기죠. 실개천이 휘돌아 돌아 나가고, 대개 동네 옆으로 개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옥천 고향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고향은 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고향을 대표하는 동물이 뭐예요? 네, 황소. 얼룩배기, 그것도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기입니다. 해설피. 자. 이게 해설피가 뭔 소리예요? 해설피 금빛. 자, 그 앞에 석주는요, 아주 한국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수박한 한국적인 얘기인데,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더니스트의 실력을 또 여기서 발휘합니다. 한국적인 것과 모더니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해설피, 참 희귀한 말이죠.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말을 찾아낸 것이 해설피. 해설피가 뭔 소리예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피라는 게 황소가 우는 울음의 한 모습입니다. 해설, 여러분들 해설피 웃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장 그 한국적인 어떤 언어를 살려서 썼냐. 해설피. 소리가 느릿하고 길며 약간 슬픈 느낌이 드는 것. 네, 황소울음. 네, 그 암소울음의 소울음을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어보면 자, 정말 해설피. 이런 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독특한 옛말이나 고유어 또는 그런 사투리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했어요. 해설피, 금빛 울음, 완전히 시각적. 금빛 울음, 또 금빛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이야. 이것도 또 얼마나 정말 웃기는 얘기. 금빛 게으른 울음이 도대체 어떤 울음이에요? 이 금빛 하면 시각적이고, 울음은 청각적이고, 그리고 거기다 게으름, 해설표고 게으름은 상당히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소가 우는 울음이 금빛같이 게으른 울음. 그럼 어떻게 여기가 금빛일까?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금빛이 뭐냐? 황소 이빨을 보면 딱 잘라서 누렇게 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빛, 와! 하고 울을 때 보면 금빛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황소 울음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부르는 것.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향수 노래 곡조도 좋지만 이 가사가 정말 너무나 뛰어나요. 그것이 차마 꾸며낼 이 시야, 이 후렴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시를 쓴 것도 바로 일본 유학 가서 고향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차마 꾸며낼 이치이야.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화로에, 그러니까 이게 고향의 공간입니다. 지금 고향이 어떤 공간이냐? 바로 장례 이야기가 있고 황소가 해설 피우는 것이고, 그건 고향 공간. 두 번째, 그럼 고향에는 뭐가 있냐?
부모가 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화로에 제가 실어가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요것도 재밌죠. 빈 밭에, 텅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거요. 이 표현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람을 말이 달린다. 바람. 보이잖아요. 말 달린다. 시각,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걸로 갖고, 바람이 말 달린다. 그게 뭔 소리예요? 바람이 흩날리고 지나가는 다른 얘기죠. 바람이 쫙 지나가는 소리죠. 그래서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엷은 졸음, 이것도 재밌죠? 그냥 졸음이 아니라 개슴츠레 해주던 아버지가 집벽에 쏟아 보이시는 건 이게 고향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버지, 이제 부모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의 유년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어려서는 다 그렇죠. 파란 색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파란 하늘빛이 그리고 희망의 높은 어린 시절을 파란 색깔로 표현했어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이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의 함처럼이 휘저기던 것. 어려서는 왜 팔매질도 하고 팔도 쏘고 하고 장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함부로 쏜 화살, 이제 하나의 꿈에 부풀었던 시절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처럼 휘저기던 것, 왜냐하면 잃어버린 화살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휘젓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 꿈에 들리칩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서 다시 이제 자기의 어린 시절입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아까도 전설 얘기가 나와서 옛약이 지질되는 이 전설바다에 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이것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춤추는 밤물결 같은 요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뭔 얘기예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입니다. 지금 자기 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이가 어떤 누이냐? 그 머리카락 흩날리는 모습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머리결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누이를 묘사하는 어린 시절 자기 누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것도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귀민머리, 검은 머리, 그 검은 머리 이렇게 흩날리는 검은 머리 모습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자, 이런 게 바로 이 모더니즘, 옛날 그 김선이나 한영원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누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이는 아주 멋있어요. 아주 이상적으로 멋있는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표현했어요. 그래 놓고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건 뭐예요? 아내는 이건 정말 강한해가지고서 맨발로 사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한 고향. 따가운 햇살을 등에 두고 이사 줬던 것. 이게 바로 자기 고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앞에서 보면은 처음에 동네를 공간적으로 개괄적으로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고, 그리고 고향의 누이와 아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하늘에는 성근 별, 점성선성 있는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가 막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금 보니까 이건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하니까 뭔가 희망이 없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소리 까마귀, 가을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금 이게 가난한 한국 모습입니다. 흐릿한 불빛에 둘러앉아 그래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네, 이게 바로 자기 고향이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1년은 고향 마을의 총체적인 풍경, 2년은 고향의 겨울밤, 그리고 부모가 있는 고향 겨울밤, 그리고 3년은 유년시절, 그리고 4년은 어린 누이와 아내, 그리고 4년은 따뜻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향시를 아마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로 쓸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고 고향에 뭐 이르나마 하나만 가지고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시는 고향에 대해서 쓰는데 지금까지 표현할 수 없던 대단히 그런 그 충격적인 그런 그 모더니즘, 이미지즘을 곁들여서 그러니까 전통적 서정도 있고 한국적인 맛도 있고 한국적인 언어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미지적, 서구적인 그런 표현 방법을 빌려서 쓴 게 바로 이러한 그 향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향수는 대단히 놀라운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유리창이라는 시는 뭐 요즘은 뭐 하나 나서 하나 키우니까 자식이 별로 안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한 집에 몇 명씩은 갔어요. 자식이 많이 더 낳지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시인들 속에는요, 그 자식 죽은 시가 참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광균도 자식 죽은 시가 나옵니다. 은수저는. 여기 유리창도 바로 그겁니다. 자식이 죽은 그 아픔을 시로 썼는데, 그 굉장히 또 이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감정을 김소월처럼 쓰지 않고 아주 냉정한 객관적으로 쓰는 그래서 그런 절제의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 시도 굉장히 그 모더니즘적인 그런 시다. 자, 보세요. 유리창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제 이 사람은 창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결국 창의 이쪽과 이쪽은 현실이고 저쪽은 유리창 밖은 이제 창밖 어두운 세계,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바로 거기에는 죽은 자식의 영혼이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의 얘기입니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니 길들은 양 먼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 죽은 영혼의 어떤 모습, 그 애처로운 모습을 상상하는데 길들인 양 먼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얼마나 참 그 감각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봐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고 밀려와 부딪히고 슬픈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 먼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죽은 영혼입니다. 자식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물 먹은 별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자식 영혼을 언 날개가 파닥거린다. 이 언 날개로 표현했죠. 또 물 먹은 별. 참 이런 것도 참 그 1930년대
이 정도로 썼다는 건 참 대단한 그런 상상력이죠. 자, 그래서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산새가 또 뭐예요? 죽은 자식의 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은 자식의 그 혼을 언 날개 그리고 물먹은 별 그리고 산새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혼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시의 시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영혼 안 보여요. 인간의 영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안 보이는 영혼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날개. 날개라는 것으로 시각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물먹을 별로 시각화합니다. 그 다음에 새 이런 걸로 시각화하는 것이죠. 그 시가 뭐냐? 바꾸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거의 그 서정적인 것이 전통적인 어떤 거였는데 완전히 그 소재 자체를 날개, 별, 새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해냈어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지용의 모더니즘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다. 겉으로 차갑고 안으로는 열하다라는 그의 시론이 이 작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김강균이 정지용의 시론에서 겉으로는 차갑고 안으로는 뜨겁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시인은 사물의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의 감각적 이미지 이게 중요해요.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정지용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어 시어를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를 드러낼 것인가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물의 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주관적 감정의 표출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차고 슬픈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 차고 슬픈 것, 그냥 슬픈데 차이차요. 냉정하죠. 그러니까 슬픈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센티멘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에다 차고 함으로써 냉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언제나 억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또 황홀한 마음이라는 거죠.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상실과 고독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이미지스트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간결하게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금소리 자식 죽었으면 금소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할 말이 많고 상당히 슬픈 애들 얘기가 많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아주 간결하게 그 슬픔을 냉정하게 조절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냉정하게 조절하는 게 그 바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신앙, 캐톨릭 정신이다.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병은 말을 굉장히 절제해서 쓰는 시인입니다. 엄격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절제, 엄격함, 이런 게 바로 T.S. 엘리엇 영국의 그도 캐톨릭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그렇게 시를 쓰다가 40년으로 넘어옵니다. 일제가 아주 이제 말 이런 상황이죠.
이때는 아예 다 이제 걷어치우고 완전히 그 자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자연의 세계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백록당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지금까지 와 같지 않고 산문처럼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백록당 여러분들 제주도에 한라산 올라온 백록당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느낌을 적었다 생각해보세요.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 꽃기가 점점 소모된다. 여러분들 높은 산 올라가 봤어요? 나도 참 놀라웠던 것은 그 높은 산, 예를 들어서 백두산 꼭대기도 그렇고, 설악산 꼭대기도 그렇고, 한라산 그렇지만은 밑에서는 나무가 키가 굉장히 커요. 올라갈수록 작아요. 위에 가면 아주 몽당합니다. 비바람에 그냥 씻겨서 나무들이 몽당하죠. 자, 지금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 뻐꾹채는 국화과의 일종입니다. 뻐꾹채, 꽃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소문이에요. 한마로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꽃의 허리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가 작아지는 것, 인생도 좀 그럴 수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루에서 모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한 모퉁이 한 곡에 올라갈수록, 자, 허리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모가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차츰차츰해서 나중에는 이제 바닥만 남겠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참 대단한 관찰입니다. 화문처럼 판 박힌다. 화문, 꽃무늬처럼 판 박힌다. 그러니까 이 뻐꾹채가 처음에는 크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작아서 그냥 꽃대가리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문, 꽃무늬만 그냥 딱 이렇게 무늬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꽃이 대단한 뱀. 바람이 자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남는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꽃이 여기저기 깔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신, 별처럼 날만하죠. 흩어져서 막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렇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는 별들이 켜든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도 그냥 뻐꾹채 꽃들이 별처럼 쫙 깔려있고 하늘에도 별들이 쫙 깔려있고, 자, 그런 얘기죠.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러면 이게 뻐꾹채 꽃이 하늘로 간다. 하늘의 꽃이 이리로 내려간다. 나는 여기서 기진이다. 자, 이렇게 백록당 오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그런 관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9번째까지가 이렇게 연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고, 두 번째가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난다. 암고란이 고란초입니다. 이게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세 번째는 백화 옆에서 자장나무입니다.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총루, 해골. 그 산에 올라가면 그냥 완전히 죽은 나무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휠 것이 숨없지 않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 백골 된다 하더라도 나도 허응될 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록담에 오르면서 오를수록 키가 낮아졌는데 그게 꽃이 되어가지고 별처럼 반짝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도 별처럼 반짝일 것이니까 외로울 것이 없다. 참 이런 얘기가 이 백록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가 깔려있죠. 인생의 어떤 그 깊은 깨달음이 백록담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동양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참 충남에서 태어나지 않고 충북 여옥천에서 태어난 이 정주영의 50년생이지만 그 작품이 우리 시사에서 정말 대단한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그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시의 기법을 배우고 익혀서 정말 시를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참 정주영의 시세, 창작법을 익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주영 시의 세계 이걸 마치겠습니다.